이게 뭐야? 내가 보낸 돈은 다 어디 가고 맹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어. 섭씨 40도의 사막 현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연 순간 저를 맞이한 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내와 덜덜 떠는 아이였습니다. 영양실조로 머리가 빠진 아내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오열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어머니께 직접 여쭤봐요. 다음 날 아침 본가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날 제 아내 착한 아들은 완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5년 만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끔찍한 열기를 견디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입안이 헐고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버텼습니다. 오직 내 가족을 호강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가 저를 살게 했죠. 두 손에는 아내를 위해 산 화장품과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을 안고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낡은 현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서방 왔어. 우리 이쁜 딸내미, 아빠 왔다. 제가 밝은 목소리로 외치며 집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훅 끼쳐오는 서늘한 냉기에 온몸이 딱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 꺼진 거실은 적막했고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낯선 여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었지만 작은 체구는 형편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맞아? 왜 그래? 응? 어디 아파? 제가 부르는 소리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낡은 냄비 뚜껑이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헉! 나 당신? 아이고 세상에 여보. 정말 당신이야? 살아서 돌아온 거야? 아이고 흑흑.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팽개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두피가 훤히 보였습니다. 고르게 빛나던 잇몸은 푹 주저앉아 있었고 치아마저 심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두 볼이 쑥 들어가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내에게 다가가 앙상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니, 당신 꼴이 대체 이게 뭐야? 뼈만 남았잖아. 밥도 못 먹었어? 도대체 어찌 살았길래 사람이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냐고. 제가 붉어진 눈으로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가스레인지 위를 다급하게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냄비 안에 처참한 내용물을 보고 말았습니다. 건더기 하나 없는 맹물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색이 변한 라면, 부스러기 몇 개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비켜봐. 아니, 이게 뭐야? 쌀 한 톨 없이 이 맹물에 썩은 라면, 부스러기를 끓여 먹고 있었다고? 당신 거지야? 내가 돈을 얼마나 보냈는데 이런 쓰레기를 입에 대. 제가 가슴을 치며 화를 내자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빼꼼히 열리며 5살 난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낯선 괴물을 보듯 겁먹은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냐, 내 새끼. 우리 딸 아빠 왔어. 아빠야. 이리 와봐. 응? 우리 강아지 한번 안아보자. 제가 무릎을 굽히고 두 팔을 벌려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훌쩍이며 아내의 얇은 바지가랑이 뒤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얼굴 역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또래보다 한참이나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매달 돈을 보낸 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기억은 7년 전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건설 현장 식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뼈가 부서져라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게는 형이 하나 있었지만 부모님의 모든 지원과 사랑은 오직 형의 차지였습니다. 닭다리 하나도 무조건 장남인 형의 입으로 들어가는 차별 속에서 저는 철저히 소외되어 자랐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구원자는 현장 식당 주인의 딸이었던 아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식판을 들고 배식구 앞으로 다가갈 때마다 아내는 제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처내고아로 자라 식당 일을 도우면서도 아내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아내가 주변 일꾼들의 눈치를 살피며 제 배식판에 밥을 수북하게 떠서 올려주었습니다. 쉿, 밥 밑에 고기 많이 숨겨놨으니까 남들 안 보게 얼른 다 먹어요. 기운 내야죠. 아내가 눈웃음을 치며 제게만 몰래 고기를 챙겨주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얹어준 그 고기 반찬은 고단하고 외로운 제 삶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퇴근 후 찬바람이 부는 낡은 포장마차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싼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요. 나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 평생 따뜻한 밥 먹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으로 파고들어 안겼습니다. 흑흑 나는 돈 같은 거 정말 하나도 안 바래. 그냥 당신이랑 알콩달콩 따뜻한 밥 지어 먹으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면 좋게요. 아내의 맑은 고백에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중동 건설 현장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날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저희의 좁은 전셋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팔짱을 꽉 끼고 낡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쏘아붙였습니다. 쯧쯧 핏물도 안 마른 어린 며느리가 무슨 재주로 그 큰 돈을 주무른다냐. 행여나 딴 주머니 찰라. 내가 번 돈은 이 어미가 싹 다 알아서 맡아주마. 알았냐? 제가 당황해서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과 아내의 불안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세상 천지에 믿을 건 핏줄밖에 없는 기라. 내 마누라가 널 챙기겠냐? 어미 나뿐이다. 내 형 대학 공부시키느라 평생 손발이 닳도록 고생한 이 어미를 정녕 못 믿겠다는겨? 아내가 제 겉옷 옷깃을 살짝 당기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안 돼. 내가 10원 한 장 안 쓰고 정말 알뜰하게 잘 모을게. 제발 어머니께 통장 맡기지 마. 응? 아내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 형을 향한 어머니의 지독한 편애를 알면서도 어머니가 제 가족을 품어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에이, 당신은 몰라도 돼. 어머니가 우리보다 돈 관리는 훨씬 잘 아시잖아.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나 보면서 어머니한테 편하게 생활비 타서 써. 제가 아내의 절박한 손길을 무정하게 뿌리치고 어머니에게 제 통장과 비밀번호를 모조리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통장을 핸드백 깊숙이 챙겨 넣으며 비릿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에 제 멍청한 선택이 나를 살게 한 구원자를 끔찍한 지옥불로 밀어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끔찍하게 차가운 현실의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아내의 손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손 어쩔 거야? 으악, 내가 그 사막에서 매달 500만 원씩 피 토하면서 보낸 돈 다 어디 갔어? 5년 동안 당신 호강하라고 보낸 돈이 무려 3억이야, 3억. 그 돈 다 어디 가고 맹물만 끓여 먹어. 제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앙상한 두 팔로 제 넓은 가슴을 밀어내며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요, 제발. 나 무서워. 그냥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흑흑흑. 아내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마른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질 듯 우는 아내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다 아내의 팔목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얇은 소매 아래로 드러난 하얀 팔목에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짓눌린 시퍼런 멍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팔에 이 시퍼런 멍 자국들 뭐냐고. 누가 당신을 이렇게 짐승 패듯 때렸어? 어미야? 우리 형이야? 당장 말해. 제가 분노로 손을 떨며 아내의 속옷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리며 다그쳤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고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밥값 벌려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그래. 아무도 안 때렸어. 아내가 시선을 피하고 뻔한 거짓말을 하며 제게서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천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랄한 기만이었는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젊음과 웃음을 모두 바친 착한 아내를 악마들의 아가리 속에 방치했다는 뼈저린 죄책감이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뜨거운 사막에서 흘린 피땀이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핏값 같은 돈을 모조리 훔쳐가고 며느리를 철저하게 학대했습니다. 거짓말 마. 똑바로 말해.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 피 같은 내 돈 단 한 푼도 안 줬어? 이 어린 것하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때린 거냐고. 제가 주먹으로 얼음장 같은 방바닥을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악을 썼습니다. 아내가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분노와 지독한 살이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 돈을 삼키고 내 아내를 짓밟은 어머니와 형의 목을 맨손으로 조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낡은 현관문 쪽으로 거칠게 걸어갔습니다. 안 돼. 어디가 여보. 제발 참아. 가지마. 가면 큰일 나요.
아내가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거 나라. 내가 오늘 그 인간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내 마누라, 내 새끼 피 빨아먹고 배부른 그 악마 같은 년놈들. 오늘 내 손으로 다 끝장내버릴 거야. 제가 애원하는 아내의 마른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자식의 고열을 빨아먹는 핏줄이라는 징그러운 허상을 오늘 제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낼 것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발로 차듯 거칠게 열고 어머니와 형이 있는 본가를 향해 어두운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본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사막에서 피를 말리며 송금한 돈으로 형이 뽑은 차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먹으로 당장 저 유리창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꽉 다문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본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값비싼 소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가죽 의자와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화려한 밥상 앞에는 어머니와 형 내외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에 고기를 넣다 말고 저를 발견하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어머니가 젓가락을 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넌 기별도 없이 언제 귀국한 거냐? 돌아왔으면 절부터 할 것이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어머니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어머니의 턱 밑살을 보자 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펄펄 끓는 된장찌개와 고기 접시가 놓인 밥상을 두 손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과 기름진 고기가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형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형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아오자마자 무슨 행패야. 형이 삿대질을 하며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제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바닥에 뒹구는 유리 파편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 아내 피 말려가며 당신들한테 보낸 3억 어디다 숨겼냐고.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물을 쏟아내며 어머니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턱을 치켜들고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동생이 형 좀 도운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형이 살아야 너도 사는 거다. 어머니가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이 수만 갈래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형이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자발적으로 어머니한테 맡긴 돈 아니냐. 나중에 내 사업 대박 나면 갚으면 될 거 아냐. 형이 이죽거리며 말하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형이 앞면을 향해 힘껏 주먹을 날렸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형이 가죽 의자 위로 고꾸라지며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우리 집은 보일러도 끊겨서 얼음장인데 여기서 고기가 넘어가. 제가 형의 멱살을 틀어쥐고 거칠게 흔들며 포효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 호로자식아, 당장 내 형 놔라. 그깟 돈 몇 푼 보냈다고 유세는. 어머니가 제 팔을 물어뜯을 듯 덤벼들며 숨겨왔던 진실을 스스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내고와 걷어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 남편 오니까
또 이간질을 했구나. 내가 그년 맹장 터져서 병원비 달라고 바닥을 기어다닐 때 알아봤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맹장이라는 단어에 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형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고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를 안 줬다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줘. 병원 갈 돈 있으면 내 형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엄살 피우지 말고 파출부 일이나 더 뛰라고 문전박대했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내뱉는 끔찍한 말들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의 팔목에 선명했던 시퍼런 멍 자국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동안 내 아내는 시댁의 파출부 노릇을 하며 철저히 학대당하고 멸시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가족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착취해온 흡혈귀였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모래바람을 마시며 흘린 땀방울이 아내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입에 들어간 그 밥알 하나하나가 내 아내 살점이고 내 자식 피야. 제가 눈동자에 핏발을 세우고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가며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형을 부축하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미한테 당신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가 표독스럽게 소리치는 얼굴을 보며 내 아내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닥에 흩어진 지폐 몇 장을 구둣발로 무참히 지식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오늘부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파멸시켜버릴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옥 같은 그 집의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 다시 아내가 있는 얼음장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아내가 아이를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 병신이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제가 방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옷가지들을 커다란 가방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아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 우리 돈 하나도 없잖아. 아내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아내를 가뿐히 업고 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당신들 따뜻하게 재울 거야. 나만 믿어. 제가 눈물을 삼키며 무작정 집을 빠져나와 허름한 여관방을 찾아갔습니다. 꿉꿉한 냄새가 나는 좁은 여관방 바닥에 이불을 펴고 세 식구가 몸을 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애가 열이 너무 높아. 당장 병원 가야 해.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중에 단돈 10,000원이 없어 응급실조차 데려가지 못하는 제 무능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두운 거리를 헤매다 겨우 문을 연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밤새 닦아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열이 내린 아이가 잠에 빠져들었고 아내도 지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의 거칠고 딱딱한 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부여잡았습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아내의 발바닥을 제 뺨에 비비며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을 뜨고 갈라진 손으로 제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울지 마. 당신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는 다 괜찮아. 아내가 핏기 없는 입술로 희미하게 웃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만든 그 악마들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제가 이빨을 꽉 깨물고 아내의 손목에 남은 멍 자국을 쓸어내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울지 말자. 당신이 흔들리면 우리 세 식구 다 죽는 거야. 아내의 온기와 단호한 위로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맹렬하게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제 안에 들끓던 감정적인 분노는 점차 서늘하고 날카로운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가 인력사무소부터 찾았습니다. 당장 새 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곰팡이 핀 여관방 문을 나설 때 아내가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낡은 외투 주머니에 따뜻한 병 음료 하나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일해. 나도 식당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아내가 억지로 짓는 미소가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제가 아내의 어깨를 꽉 쥐고 단호한 눈빛으로 아내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은 당분간 쉬어. 몸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야. 돈은 내가 벌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여관문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어제 겪었던 일들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의 뿌리까지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던 착한 동생이나 미련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돌려주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거리의 찬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붉게 충혈된 눈을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형의 사업장이라는 곳의 주소를 겨우 알아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번듯한 건설 자재 유통회사라는 형의 말과 달리 도착한 곳은 강남의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서너 명의 남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코인 그래프와 다단계 조직도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험악한 얼굴로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듯 살피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형 여기 사장 아니야. 제가 날선 목소리로 소리치자 안쪽 파티션 너머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의 한쪽 팔에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저 여자의 가방과 사치품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습니다. 동생분이시구나. 사장님 지금 외근 중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형 내연녀야. 내 돈 3억 어디다 빼돌렸어?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여자에게 다가가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 돈은 내 형이 이 코인 사업에 정당하게 투자한 자금이라고. 여자가 뻔뻔하게 대꾸하며 제게 다단계 사업 설명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형의 사업은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였습니다. 사막에서 피부가 벗겨지도록 일해번 돈이 이런 사기판의 도박 자금으로 증발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내 돈 당장 내놔. 내 가족 피 말려가며 모은 돈 당장 토해내라고. 사무실 남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제 양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여자가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법대로 해. 증거도 없이 여기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로 콩밥 먹는 수가 있어.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오피스텔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저는 찢어진 옷자락을 쥐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행과 관공서를 뛰어다니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제 통장의 거래 내역을 모조리 뽑아 형의 다단계 회사로 흘러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이름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5군데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냉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중동에서 번 돈을 어머니가 훔쳐서 형한테 줬다니까요. 제 아내는 영양실조에 걸렸다고요. 제가 책상을 쾅 치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을 맡겼잖아요. 증여로 보일 여지가 커서 민사 반환 소송도 승소하기 힘듭니다. 법조차 핏줄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되어 악마들을 보호하고 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제가 머물던 여관방으로 두꺼운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어머니가 제 아내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모함하고 아들과의 천륜을 끊어놓았다는 끔찍한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제가 고소장을 북북 찢어 허공에 집어 던지며 머리칼을 쥐어뜯었습니다. 제 아내를 고소해 우리 가족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어머니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 새 식구가 누울 단칸방 보증금조차 없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막노동 현장에 나가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고 밤에는 대리운전 뛰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는커녕 밀린 여관비와 하루 밥값을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가족이라는 맹독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세상에 우리 셋뿐이라는 지독한 외로움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독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아내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납창구 앞에 선 저는 진료비 6만 원이 없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빈 지갑만 뒤적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진료비 수납하셔야 약 타가실 수 있어요. 수납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제가 수납 창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내일 꼭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내 약 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바닥에 엎드린 제 모습이 끔찍하게 수치스럽고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온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보험금이라도 남겨야 하나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바싹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낡고 색이 바랜 통장 하나를 제 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처녀 때 식당 일하면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았던 통장이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낡은 통장 안에는 500만 원 남짓한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목에 두 팔을 감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 돈으로 작은 월세방부터 구하자. 당신이 무사히 살아왔는데 뭐가 무서워. 난 하나도 안 힘들어. 나를 원망하지 않는 아내의 그 한없이 깊고 맑은 눈망울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철저히 버리고 가족이 우리를 짓밟아도 이 여자만은 끝까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이 돈 몇 배로 다시 벌어서 당신 꼭 비단길 걷게 해줄게. 제가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관방 거울 앞에 선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에는 과거의 순박하고 미련했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매서운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의 방패가 되고 저 괴물들을 철저히 사냥하는 포식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관방 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일용직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먼지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 찬물에 마른 빵을 삼키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박 소장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저를 총괄 지휘했던 깐깐하고 엄격했던 소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빵 조각을 내려놓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박 소장님의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야? 귀국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왜 연락 한 통이 없어? 박 소장님의 꾸짖는 듯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지만 박 소장님은 제 떨리는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금 당장 강남역 4번 출구 앞 카페로 와. 잔말 말고 당장 튀어와. 박 소장님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대충 털어내고 정신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 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소장님은 중동에서 돌아온 뒤 중견 건설사를 설립해 대표 자리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박 소장님이 제 초라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중동에서 그 고생을 하고 돈 벌어간 놈이 왜 길거리 노숙자 꼴을 하고 있어? 박 소장님이 탁자를 탁 치며 안타까움 섞인 화를 냈습니다. 저는 박 소장님의 눈빛을 마주하자 그동안 참았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와 형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 아내가 영양실조에 걸린 이야기까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소장님의 굵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을 봤나? 자네가 섭씨 40도 땡볕에서 쓰러져가며 번 돈을 그렇게 갈취해. 박 소장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내 차에 타.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 박 소장님이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깔끔한 사택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넓은 거실과 깨끗한 방 2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제 어깨를 강하게 쥐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자네 가족이 살아. 보증금 월세 신경 쓰지 말고 몸부터 추스려. 제가 너무 놀라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박 소장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제가 짐승처럼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핏줄은 제 등골을 빼먹고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타인은 대가 없이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돕는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사막에서 홀로 남아 끝까지 공기를 맞추던 자네의 도끼와 성실함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야. 박 소장님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바닥났던 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짓밟힌 자존감이 뜨겁게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에 있던 아내와 아이를 사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훈훈한 보일러 열기가 올라오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넓은 방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소장님에게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나를 짓밟은 악마들을 철저히 파멸시키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박 소장님 회사의 현장 총괄 소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위험한 작업도 제가 먼저 나섰고 자재 하나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밤낮 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제 특유의 꼼꼼함과 도끼로 현장은 사고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 소장님이 회사 법무팀 에이스인 최 변호사를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최 변호사가 제 사연을 모두 듣고 서류를 검토하더니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기획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최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고 치밀한 반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친족상도래의 허점을 파고들 겁니다. 어머니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형이 다단계 자금으로 세탁한 정황을 찾아내 형사처벌로 엮어버리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주도하에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내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제 아내의 인감도장을 몰래 파서 보험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은 악랄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제 심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완전히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문서 위조는 친족상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최 변호사가 서늘한 목소리로 고소장을 작성하며 선언했습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3억 원이 형의 대포 통장을 거쳐 불법 다단계 조직의 계좌로 흘러간 흐름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이 저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명백한 사기 및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놈들의 목통을 완벽하게 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 서류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자 집안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동네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금씩 돈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 안색이 참 좋아 보여. 우리 이제 정말 다 잘 될 거야. 아내가 제 겉옷을 받아주며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옥불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들이 완벽하게 파멸하는 그날까지 제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미친 듯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박 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기를 맞추고 원가를 절감해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맡은 대규모 건설 현장이 창사 이래 최고의 수익을 내며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임원 회의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특진을 발표했습니다. 상무이사로 승진한 걸 축하하네.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박 소장님의 뜨거운 격려에 저는 상무 직함이 찍힌 명패를 받아들고 몰래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일용직 노동자가 흘린 피땀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보았습니다. 승진 축하금과 성과급을 두둑하게 받은 날 저는 퇴근길에 아내를 동네 부동산으로 불렀습니다. 사택을 벗어나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24평 전셋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빈 거실 한가운데 아내와 마주 앉은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 우리 집이야. 제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과거의 비참한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식구가 손을 잡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6살이 된 아이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다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볼에 뽀뽀를 퍼부으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벅찬 감동이 제 온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아내의 낡고 굳은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뒤늦게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세상에서 당신 손이 제일 예뻐. 내가 평생 이 웃음 지켜줄게. 제가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봄날을 맞이하는 동안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의 성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치밀하고 끈질긴 법적 공세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드디어 형의 남은 은닉 재산과 아파트의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으로 형의 다단계 사기 조직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다단계 피해자들이 형의 사무실로 몰려가 난동을 피우고 단체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형의 곁에서 아부를 떨던 조직원들이 줄줄이 형을 배신하고 비리를 털어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형의 내연녀마저 형의 등을 질렀습니다. 내연녀가 형의 비밀 장부와 대포 통장 비밀번호를 경찰에 모조리 넘기고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서류를 탁상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빼돌린 자금의 출처와 사기 행각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의 보고를 받으며 저는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내 피땀을 쥐어짜 내세운 본가의 화려한 허상이 바닥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고소 취하 안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단말마 같은 비명과 욕설에 저는 픽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 당장 구치소 갈 준비나 해. 내가 널 길바닥에서 벌레처럼 짓밟아 줄 테니까. 제가 서늘하고 조용하게 대답한 뒤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제 가족의 행복이 하루하루 짙어질수록 저 악마들의 절망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자들이 파멸해가는 완벽한 대조가 제 복수의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마침내 보상받는 듯한 깊은 안도감에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상무로 승진한 뒤 저는 회사 명운이 걸린 100억 규모의 신규 대형 현장을 직접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목전에 다가왔다고 믿었던 그 평온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작업 반장님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현장 입구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도면을 내팽개치고 현장 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야윈 모습의 어머니가 시멘트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부름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상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피 묻은 손으로 제 작업복 소매를 꽉 틀어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최장암 말기다. 죽기 전에 내 새끼 얼굴 한번 보려고 왔어. 제발 내 형 살려다오.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대학병원의 암 진단서를 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증오가 무색하게 제 안에 남아있던 알량한 모정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를 외면하면 제가 괴물 같은 페르나가 될 것만 같은 극심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멍하니 굳어있자 뒤따라온 최 변호사가 재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진단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진단서를 매의 눈으로 살피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무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가 경찰 인맥을 동원해 알아온 진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토한 피는 동물의 피였고 암 진단서는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위조한 가짜 서류였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연극은 재산이 압류당하기 전 돈을 은닉할 시간을 벌기 위한 형과 어머니의 악랄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일말의 천륜마저 짓밟아버린 이 끔찍한 핏줄의 괴물 같은 본성에 저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하며 이성을 잃고 폭주할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짜 투병쇼가 실패로 돌아가자 코너에 몰린 형은 더욱 악랄한 짓을 꾸몄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현장의 야간 경비원을 돈으로 매수해 자정 무렵 폐기물 수준의 불량 철근을 몰래 반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층 가건물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무너지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사람 살려. 먼지구름 속에서 인부 2명이 피를 흘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끔찍한 비명이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현장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받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해갔고
저는 졸지에 부실 공사를 지시한 악덕 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뉴스에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불량자재 빼돌린 비리 현장 소장이라는 끔찍한 타이틀로 보도되었습니다. 박 소장님 회사 역시 발주처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5년 전 아내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했을 때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나를 믿고 구원해준 은인마저 파멸시켰다는 죄책감에 저는 짐승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을 전전하던 지옥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드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비열하고 악마 같은 웃음소리에 제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제가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까불지 마. 당장 내일 아침까지 나랑 엄마 고소 취하하고 계좌 압류 풀어. 그럼 사고 원인 조작한 거 자백해 줄 테니까. 형이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린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서랍 속에 날카로운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쳐가서 그놈의 심장에 칼을 꽂아버리고 싶어 현관문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앞을 가로막고 흉기를 든 제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켜. 내가 오늘 그 새끼 죽이고 지옥 갈 거야.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신 차려.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세 식구 다 끝나는 거야. 아내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며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5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던 바보가 아니야. 당신은 절대 지지 않아. 아내의 온기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흉기를 쥔 제 손의 힘을 스르르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뛰어들어 저를 꽉 끌어안았고 저는 아내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의 단단한 위로 속에서 제 안에 끓어오르던 맹목적인 살인은 차갑고 예리한 얼음 송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냥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어둠이 깔린 현장으로 혼자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기거나 분노로 이성을 잃는 나약한 모습은 완벽히 지워버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을 잡으려면 저 자신이 차갑고 잔혹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을 걷어내고 붕괴된 가건물 잔해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무거운 시멘트 조각과 구부러진 철근 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을 흙먼지 속에서 파묻혀 뒤진 끝에 마침내 불량 자재에 붙어있던 납품 송장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송장에 적힌 차량 번호와 반입 시간을 확인한 저는 곧장 현장 야간 경비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단칸방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의 멱살을 쥐어뜯어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통장으로 1,000만 원 꽂힌 거 내가 다 알아. 콩밥 먹기 싫으면 바른 대로 불어. 제가 서늘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압박하자 겁에 질린 경비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었습니다. 경비원에게서 형의 사주를 받고 불량 철근 반입을 눈감아 주었다는 결정적인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이 녹취록과 형의 대포통장에서 경비원에게 이체된 내역 그리고
위조된 어머니의 암 진단서까지 모조리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즉각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영업방해와 사보타주로 전환하고 형에 대한 긴급 체포에 나섰습니다. 며칠 뒤 인천항 근처의 싸구려 여관방에서 밀항을 시도하려던 형이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창문 너머로 수갑을 찬 채 바들바들 떠는 형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이 저를 발견하고 창문에 달라붙어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제발 형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제가 유리창을 한 번 툭 치고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넌 평생 햇빛 못 보고 그 안에서 썩어 죽을 거야. 제가 입모양으로 천천히 속삭여주자 형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는 짐을 싸들고 도망치려다 긴급 체포된 어머니가 패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발악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놈아, 내 아들 살려내라. 천벌을 받을 놈. 제가 바지를 툭툭 털어내며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매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은 그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제 단호하고 차가운 선언에 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흔들렸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천륜의 끈을 도끼로 내리치듯 끊어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형은 횡령 배임 사기 위조 영업방해 등 모든 혐의가 병합되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문서 위조와 횡령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구석에 앉아있던 제 등골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제 머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부실 공사 누명을 썼던 저는 현장 붕괴의 진실을 스스로 밝혀내며 회사 내에서 완벽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박 소장님이 다시 한번 제 손을 굳게 맞잡으며 깊은 안도감과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가압류했던 형과 어머니의 재산들이 일제히 경매로 넘어가며 제가 잃어버렸던 원금 3억 원의 지연 이자까지 완벽하게 회수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다시 찍힌 그 엄청난 액수의 숫자를 보며 저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피땀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이 돈 때문에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옆에 선 아내를 향해 옅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짜 가족의 추악한 시체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지독한 상처들이 흉터만 남긴 채 비로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되찾은 돈과 위자료를 모두 합쳐 저는 동네 외곽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3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계약서 매수인 란에는 제 이름이 아닌 아내의 이름을 꾹 눌러 적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권리증을 받아든 날 저는 아내를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이제 이 건물 당신 거야. 누구도 당신을 길거리로 쫓아낼 수 없어. 제가 등기 권리증을 아내의 두 손에 쥐어주며 말하자 아내가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물 1층은 아내가 처녀 시절부터 그토록 꿈꾸던 작고 따뜻한 베이커리 카페로 꾸며주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풍기는 카페 안에서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모든 희생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도소에 있는 형과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동생아, 영치금이 떨어졌다. 제발 조금만 넣어다오. 애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찾아와 주렴. 구구절절한 애원과 변명이 적힌 편지 봉투들을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곧장 파쇄기에 갈아버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제 기억과 미련을 영원히 소각제로 만들어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철저히 파멸한 형은,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돈줄이 끊긴 어머니는 비좁고 외로운 쪽방에서 각자의 지옥을 평생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제 삶에 더 이상 희생하는 아들이나 착한 동생이라는 족쇄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내의 든든한 남편이자 훌쩍 자란 내 아이의 영웅 같은 아빠라는 훈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박 소장님 회사의 전무이사로 고속 승진하며 업계에서 흔들림 없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박 소장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아이의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아이에게 예쁜 자전거를 선물하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씩씩한 손주 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야. 박 소장님이 저희 아이의 대부가 되어 진정한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믿어주고 위기에서 건져준 이 사람이야말로 저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저희 세 식구는 지옥 같던 본가가 아닌 푸른 바다가 펼쳐진 리조트로 첫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상 차리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며느리의 끔찍한 고통도 핏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숨막히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가족만의 여유롭고 따뜻한 웃음소리만이 리조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닷가를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부서지는 모래사장 위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쥐며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둘째 생겼어. 아내의 떨리는 고백에 제 발걸음이 뚝 멎었고 심장이 터질 듯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번쩍 안아 올리고 모래사장 위를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우리 주변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눈물로 피워낸 우리 가족의 삶은 이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찬란한 성이 되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등지고 서서 저는 새롭게 태어날 아이와 눈앞의 두 사람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우리 가족 앞에는 흔들림 없이 빛나는 내일만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과 억울함에 매일 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그 절망의 늪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아내의 단단한 믿음과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타인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5년을 겪으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같은 피를 나눴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련이 닥쳤을 때 기꺼이 내 방패가 되어주고 눈물 흘릴 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절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잘못된 관계나 맹목적인 희생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용기 내어 끊어내야 할 끈은 과감히 잘라내고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튼튼한 울타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도 결국엔 굳건하고 찬란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